자, 어제 시작할 때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었죠.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그 기중에는 돈 못 받게 되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 대손 충당금을 모아두고 하는 행동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기말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말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제 외상 매출금이든 단기 대여금이든 이런 채권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올해 발생한 사건들인데, 내년에 못 받을 걸 대비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내년에 못 받을 것 같다 미리 대손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한 번 하니까 제가 표현할 때 기말 채권별 잔액이라는 표현은 이제 기말에만 설정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기말 기준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못 받게 된 금액이, 아직 못 받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못 받은 금액이 채권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모든 채권을 다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설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활동이 아니고 못 받을 거다 생각도 못 할 수도 있겠죠.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주면서 못 받을 것 같다고 적어두면 그 재무제표는 망가진 재무제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빌려줬는데 대손 설정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못 받을 거야 대표이사한테, 이건 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채권들 중에서 못 받을 것 같은 채권을 정하고 그 채권의 합리적인 우리 그 대손 추정률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채권별로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채권별로 각각 추정을 해서 그 채권의 대손 추정률의 율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내년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대손 당할 걸 대비해야 될 대손 충당금 설정할 목표액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목표액이 정확하게 내년에 이 금액만큼 대손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100%그 신뢰성이 있는 금액은 아니죠.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부 다 쓰고도 모질했을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 전년도에 했던 걸 가지고 올해 썼을 때. 근데 그 잔액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남아 있는 부분은 또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충하는 방식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혹은 다 썼었는데도 우리 기중에 전기나 전기 이전에 대손 당했던 걸 받으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못 받았던 거를 받게 되어 가지고 대손 충당금 모아둔 것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기말에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려고 보면 우리가 무조건 보충해야 되는 상황만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설정하려는 것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그러면 보충액이 뜨게 될 거고, 만약에 설정하려고 100만 원 설정하려고 했는데 딱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회계 처리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00만 원 설정하려고 하는데 120만 원 잔액이 있다면 우리는 많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딱 설정하려는 이 금액으로 장부상 맞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많은 것, 넘치는 거를 빼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이 성격을 아는지도 많이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계 계속하다 보면 얘 자리는 대변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쓸 때 차면에 끌고 와서 줄이니까 대변이니까 부채 아니겠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격은 자산이에요. 그럼 우리 자산이면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대변에 있다? 그럼 자산을 줄여주는 애인가 보다. 그걸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자산이잖아.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쪽에 써서 치워주지 않으면 이건 그 다음 연도가 되든 차차기가 되든 계속 안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장부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내가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차변이든 대변을 기록했을 때에 추후 반대쪽에 써서 금액을 줄여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장부에서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그래서 사용하고 남아있던 게 그대로 장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올해 설정할 금액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된다면, 부족해서 보충해야 되면 우리가 차변에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 모아 보충해야 될 만큼 모아놓고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건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이 두 계정 과목인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는데,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 기타 채권이라는 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상매출금 받으름이 아닌 채권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면 영업외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보충할 때는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환입이 발생한다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아서 우리가 빼내야 된다면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의 자리가 대변인데, 이 대변에 있는 걸 줄이려면 차변에 줄여야 되는 대손충당금만큼 줄여주게 될 거고, 반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원래 우리는 나갈 때는 비용, 그럼 돌아올 때는 수익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원리가 되는데, 그런데 영업외 비용이 나갔을 때 영업외 수익 처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업 비용으로 나갔던 거를, 판관비는 영업 비용인데 이걸 돌아왔다고 해서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회계상의 표현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 수익은 매출이기 때문에 이 대손충당금 설정했던 걸 다시 도로 이제 과거에 비용 처리했던 걸 취소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매출로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하지를 않고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해서 똑같은 이익의 효과를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할 때 사용하던 판관비를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설정할 때에 보충하는 게 있고 이렇게 환입하는 게 있는데, 보충하는 거는 제가 컴퓨터가 도움을 줄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전산 세무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직접 이 분계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전산 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이 분계가 쉬운데 굳이 컴퓨터에 분계시키려고 하는 게 귀찮아서 직접 해요. 이제 알고 오랫동안 보면 인지가 되겠죠. 근데 전산 세무 2급 수업까지는 거의 대다수가 컴퓨터에 분계시키는 것도 훨씬 쉽다 보니까, 실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분계를 아마 직접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환입하는 분계는 컴퓨터가 못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분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계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우리가 대손 발생하면 끌어쓸 건데, 자, 대손충당금 쓰는 거는 우리가 어제 말고 그저께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죠. 어제 수업할 때는. 이 대손충당금은 일단 우리가 기업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그 대손 발생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럼 그 대손충당금이 많으면 뭐 그 대손충당금만 끌어쓰면 되고, 모자라게 작게 있으면, 대손당한 금액보다 부족하게 있으면 그래도 일단 있는 거 끌어쓴 후에 매출 채권이면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쓸 거고, 하지만 설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었는데 다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손상각비 혹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처리했던 우리 대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했던 이 채권이 이제 우리한테 회수가 되는 경우를 봤었어요. 우리 교재 124페이지에 회수에 대해서 죄송해요. 126페이지에 회수에 대해서 있는데, 자, 이 대손충당금을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은 돈 받은 거라 그랬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차변에 받았으니까 차변에 돈 받은 걸 쓰고,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언제 대손이 발생한 채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발생한 시점이
올해 발생했던 거라면 우리는 취소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대손 발생 시 처리했던 회계 처리를 그대로 반대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올해가 아니고 전기나 전기 이전에 우리가 발생했던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용 취소는 할 수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냥 쓸 수밖에 없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해 둔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돈 받은 거 쓴 후에 언제 대손이 발생한 채권인지를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손 충당금. 근데 올해 발생한 거면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자, 시험 특성으로 말하면 전산세무이급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문제에 적어줘요. 그런데 뭐 TAT 2급이라는 시험 같은 경우는 며칠 날 대손 처리했다고 날짜를 알려줘서 그 분기를 그냥 보고 취소하라고 날짜만 알려줄 거예요. 근데 컴퓨터 보는 거에 날짜만 치면 보이니까 그럼 그 날짜에 어떻게 분기가 되어 있는지 뭐 직접 확인을 시키는 거든 문제에서 적어준 거든 그렇게 표현해 주는 이유는 그대로 반대쪽에 취소해야 되니까. 근데 올해 이전 거는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조회를 못해요. 연도를 변환시켜서 전년도 분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전기 거는 뭐 데이터를 줄 수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에 발생했거나 그 이전 거는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할 거니까. 그럼 이때 우리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기 짝지가 있는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이나 가산 계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들은 무조건 자기 짝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차감이란 건 뭔가 줄일 거잖아. 그럼 뭘 줄이려고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다. 가산 계정이라면 무엇을 더해 주려고 만든 계정 과목이다 라고 자기 짝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지 전부 다를 올려주거나 내리겠다라는 그런 계정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특정 계정 과목 한 개를 같이 찍어서 차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대손 충당금도 어떤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써야 되냐 이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꼭 말해 줄 거예요. 외상 매출 과거에 대손당한 외상 매출금이었다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에, 받으러움 대손 당했던 거였으면 받으러움 대손 충당금에, 단기 대여금 대손 당했던 거면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에. 그래서 자기 짝지 알려주려고 문제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거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표현하는 것 중에서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자주 쓸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우리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금액을 썼을 때,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뒀어요. 그러면 장부의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은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런데 이 외상 매출금의 계정 과목 계정 금액을 물어보면 1,0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엔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이 10만 원이 붙어 있으면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에 10만 원을 뺀 99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990만 원으로 보여줄 건데, 그런데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차감 계정 가산 계정을 다는데,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를 간접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줄여버릴 수도 있잖아, 반대쪽에 써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줄여주는 성격을 주는 거는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방식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38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이 재고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이 그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은 이제 우리가 쓸 계정 과목은 상품,
제품, 원재료 이게 주된 계정 과목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달 중순 이후 그쯤 되면 이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하기 위한 거 말고도 다른 영업 수익들을 몇 개를 제가 알려는 드릴 건데, 그냥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도 하고도 시험 볼 거거든. 그럼 부동산 그 월세 받는 거 그것도 우리한테 매출이겠죠. 그런 것도 이제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기 위한 자산들도 또 달라지게 될 건데,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문제 한 서식에 대해 하나인 거고, 일반적인 거는 전부 다 그냥 상품, 제품, 원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장부에 상품, 제품, 원재료를 쓰면 이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고, 팔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왜냐하면 컴퓨터를 팔려고 사면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쓰려고 사면 비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 상품이다, 제품이라 쓴 거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라는 나의 우리 기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재고 자산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그 계정 과목 3개를 쓸 건데, 하지만 이제 우리 원가 회계나 이런 곳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산이기 때문에 이 제공품을 직접 분견을 하지 않을 거니까 얘도 재고 자산이다까지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장부에 얼마짜리를 샀다라고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짜리 샀다고 써줄 건데, 자,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 장부의 차변에 상품이다, 원재료다라고 쓰는데, 근데 이걸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 사오는 게 아니라 사올 때 운반비라든지 뭐 다른 거에 대한 취득이 할 때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수입했다면 관세라든지, 무거운 물건이라면 내리는 하역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들도 우리가 이 물건을 샀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걸 안 샀다면 들어갈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올 때 들어간 돈이라고 표현해 두는 걸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 돈이 운반비가 들어갔던 운송보험이 들어갔던 하역비가 들어갔던, 여기 안 적었지만 관세가 들어갔던 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원재료 산 거라면 원재료라고 쓸 거고, 상품 산 거라면 상품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건 재고자산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부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전부 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돈이 그 물건을 샀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물건 가격에 포함시킨다라고 표현할 거고, 그 표현이 그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느 금액까지, 언제 지출된 어느 금액까지를 그럼 이렇게 취득원가로 처리할 거냐라는 기준점이 필요할 건데, 그 기준점이 취득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취득 시점은 제가 우리 취득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럼 그 기록하는 걸 종료시킬 수 있는 지점인 거예요. 장부에 원재료다, 상품이다라고 쓰는 그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시점은 그 자산에 분류되는 목적, 생산이나 판매 목적,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한 우리 기업의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고 자산이니까 취득 시점이 이건 거예요. 다른 자산은 또 그 자산의 목적에 맞는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들어간 거는 그 자산의 그 계정 과목을 쓰면서 지출한 걸 쓸 거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비용 처리하던 자산 처리하던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취득할 때에 이렇게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게 될 건데, 반대로 취득할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변수에 따라서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 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애누리를 하거나 혹은 약정이나 아니 조기 회수로 인해서 감액을 해주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깎아줬을 때 그때 우리는 애누리라는 할인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으로는 반품하고 애누리를 같이 합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쓰거나 아니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건 상대방이 돈을 깎아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변에다가 원재료 금액을 줄이거나 사왔을 때 차변에 썼으니까 반대쪽에 쓰면서 원재료를 줄이거나 상품을 줄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상품에 대해서 이런 반품이라든지 할인이 발생하면 그 차감 계정으로 장부에 써둘 거라는 거예요. 간접법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방금 차감 계정이라고 하면 자기 짝지가 꼭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 산 거에 대해서 애누리를 받았으면 상품의 차감 계정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써야 되고 만약에 원재료 샀는데 약정에 의해서 할인을 받게 되면 원재료 차감 계정인 매입 할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 차감 계정이라는 걸 쓸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반대 자기 짝지 계정 과목이 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냥 매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순매입액을 이야기하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순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전부 다 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매입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는 장부 금액, 차감 계정 빼고 가상 계정 더하고 한 금액을 한다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매출에서도 당연히 할인이나 아니면 애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매출 계정 과목은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은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수익 계정 과목이지만 우리가 물건을 팔고도 우리가 깎아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깎아주는 게 우리가 상품 매출을 깎아준 거라면 우리는 상품 매출에 우리 애누리라든지 매출 애누리라든지 매출 할인을 쓸 거고 제품을 매출했는데 반품을 받았으면 제품 매출에 매출 할인 및 애누리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 매출이라는 건 수익인데 수익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꼭 자기 짝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재고 자산에 대해서 기말 재고 자산 이야기를 좌우 같이 어제 조금만 하고 끝냈었는데 우리 143페이지에 자, 우리는 매출 원가를 산정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벌었는지를 기업이 벌었는지를 알려 그러면 내가 물건 판 거에 대한 매출은 장부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팔 때마다. 우리가 식당을 제가 하고 있어요. 7,000원짜리 밥을 팔았으면 팔면서 7,000원이다라고 계속 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판 것만 쓰지 그 밥 한 그릇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은 그때 한 그릇마다 산정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밥 한 끼를 내가 만드는 가격은 그걸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판 거에 대한 거. 그럼 그걸 우리가 기말에 한 번에 산정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해요. 뭐 덩치가 큰 고가인 물건 한 개를 만드는 경우는 그게 하나만 가지고 1대1 대응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회사는 그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에 한 번에 정리할 건데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기말에 그럼 얼마 가지고 남아있냐라는 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식처럼 적어놓은
예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있었던 재고와 올해 팔려고 사온 재고가 있었는데 이 기말에 얼마가 남아 있다면 나머진 팔린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말에 실제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나 기초 재고나 단기 매입 이 네 개 중에 세 개 값만 알면 한 개를 구하는 건 뭐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네 개 값 중에서 세 개 값만 알면 한 개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쓰기만 했지, 기초 재고를 구하려나 단기 매입 구하려면 쓸데없는 네 개 공식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T 계정으로 써요. 서로 같은 금액이 만들어지는 것끼리 대차 평균의 원리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T 계정을 써서 그래서 여기에 기초, 기말, 그리고 매입, 그리고 매출 원가 수량으로 친다면 그냥 기초, 기말, 매입, 판매인 거예요. 수량으로 하면 판매 수량이고 얘는 매입 수량이고, 그런데 판매 수량을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금액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몇 개 팔았어 말하는 게 얼마치 팔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방식을 쓸 건데, 그럼 지금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 기말 재고액이 내 창고에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창고에 없을 수도 있겠죠. 내 건데. 그래서 내 물건이지만 창고에 없는 것들,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중에 첫 번째가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어요. 이 미착품은 지금 운송 중에 있는 거예요. 매출자의 창고에도 없고 매입자의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운송 중에 있는 이 재고 자산을 누구의 재고 자산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매출자에서 매입자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겠죠. 그러면 인도 시점을 언제 잡느냐, 그 시점부터 매입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저지 인도 조건이라 그러면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순간부터 매입자의 물건인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서 매입자한테 넘겨야지, 도착해야지만 매입자의 재고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매입자의 입장인지 매출자의 입장인지를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미착품에 대한 이야기였고, 적성품은 위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쪽이 위탁자고, 그걸 팔아주는 유통회사가 우리는 수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통회사니까 물건을 팔아달라고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건 우리 그 유통회사가 물건 사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사간 게 아니니까 우리가 판 게 아니죠. 그럼 내 재고 자산에서 당연히 빼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나의 위탁품도 내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 내 재고 자산에서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다른 표현으로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재고 자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거든? 근데 반대로 내가 위탁자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내 창고에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물건 잘 파는데 물건 생산을 많이 못 하는 거야. 내가 1000개를 팔 수 있는데 60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그럼 우리 것도 좀 같이 팔아줘 하고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 400개는 내 게 아니죠. 1000개 팔았다 하더라도. 그럼 남아있는 그 위탁받은 물건이 우리가 수탁자 입장이라면 내 창고에는 있지만 내 재고 자산이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어떤 사람의 입장인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거의 90% 이상 이제 우리가 위탁자의 입장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수탁자한테 보낸 걸로 나오는데 각 허르지르게 한번 툭툭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수탁자 입장으로. 그런 순간 갑자기 문제를 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용어도 막 꼬이는 거야. 한 방향만 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가 어느 입장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용품, 시송품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 시용품 시송품은 우리 그냥 TV 홈쇼핑에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써보고 결정하라는 건 써봐라고 우리가 보냈을 때는 물건 판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고 자산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사용해 본 고객이 구매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 우리는 팔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재고 자산에서도 뺀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재고 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아직 내 거란 이야기잖아. 내 재산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내 거에서 뺐다는 거는 이제 내 거 아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것만 재고 자산을 빼는 거고 표시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말고도 자, 우리가 재고 자산을 기말 재고 자산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빼고 해서 얼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컴퓨터의 원리가 컴퓨터에 항상 기초는 들어가 있고 사올 때마다 장부에 차변에 원재료 상품이라고 다 쓸 거니까 매입액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장부에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기말 재고액을 우리가 얼마치 있다라고 정해서 금액을 써주게 되면 컴퓨터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바보예요. AI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다 팔았겠나라고만 무조건 생각하고 이걸로 분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물건 외중에 전부 다 판 게 아니라 일부를 우리가 기부하거나 직원들 써보라고 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게 그럼 이 재고 자산은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사인으로 우리 재고 자산에다가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이라는 걸 걸어주게 될 거예요. 그냥 타계정으로 대체인데 컴퓨터에는 그 타계정으로 대체됐다는 사인이 우리가 적용하는 거에 8번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숫자 8번만 써주면 컴퓨터가 이거 재고 자산을 판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썼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상품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었는데 이걸 직원들 줬구나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제품은 내 장부 차변에 적혀 있었겠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재고 자산이니까 그랬다가 이걸 직원들 줘버리면은 그 직원들 준 금액만큼 지우기 위해 대변에 쓰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제품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로 대체된 거죠. 이름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만들거나 살 때 직원 주려고 샀으면 복리후생비라고 처음부터 썼을 거예요. 근데 팔려고 만들거나 샀던 걸 직원들 줘버렸으니까 그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른 계정으로 대체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이 타계정으로 대체는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그 채점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컴퓨터가 지금 우리는 회계 처리했을 때에 이익을 잘못 산출하도록 정보값을 주면 당연히 망가진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 안 된다의 차이가 큰 거예요. 타계정으로 대체했다는 건 팔린 거 아니야 라는 뜻은 매출 원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넣지 말라는 건 매출 이익이 우리 사장님들이 제가 많이 궁금해한다는 중간 마진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매출 원가에 안 넣기 위해서 꼭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거 이야기했던 게 어제 144페이지에 양가로 5번 내용이었죠. 자, 우리 여기까지가 어제 했던 내용이고, 자, 오늘은 좌우와 같이 156페이지에 가셔서, 자, 그럼 이 기말 재고 자산을 이제 금액을 그럼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간 좀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재고 자산 가액 결정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